오늘 특강을 맡아주신 조규 선생님께서는 공주사범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연세대학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후 해군사관학교와 경남사범대학교에 재직하셨고 현재는 성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특강 주제는 고려노래 정확히 읽기입니다. 그럼 선생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선 저는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지만 숭실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교익 교수입니다. 원래 제가 기계에 좀 능숙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코로나 전국에서도 제가 이제 대면 강의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면 강의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는 온라인 강의를 안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줌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생소하고 그래서 흡사 아주 두꺼운 장화를 신고 그냥 발바닥 긁는 그런 느낌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대면을 하고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소통이 될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하죠. 방금 김순영 선생님이 소개를 했지만은 제 전공 분야는 고전 시가가 주 전공이 되겠고 그동안에 사행문학이라든지 또 해외 한인문학이라든지 또 한국 문학사라든지 다양하게 그냥 이것저것 기웃기웃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공부는 못한 셈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정 교수님도 말씀하신 그 악장 그쪽입니다. 악장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기존의 국문학, 특히 고전 시가 연구에서 우리 쟁쟁하신 선배님들이 또 선생님들이 해오신 연구 중에도 놓친 부분이 더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왔고 그래서 그 간간히 논문을 통해서 그런 생각들을 펴왔습니다만은 아직 학계의 어떤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어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참 경북대학에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경북대학에서 이 좋은 BK 사업단을 꾸려서 참 멋지게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시는 정 교수님께 참 존경을 표하고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할 때부터 경북대학의 그 쟁쟁하신 선생님들 책을 통해서 논문을 통해서 입문을 했다고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김사엽 교수님의 이조시대 가요연구라든지 또는 정주동 교수님이라든지 또는 실온에서 김춘수 선생님의 실온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서원섭 선생의 가사 문학론이라든지 또는 김광순 선생님이라든지 김일열 선생님, 다 고전 소설을 전공하신 분들이죠. 또 김기현 교수님은 민요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공부를 많이 했고 최근에 여기 정우락 교수님 또 최은숙 교수님에 이르기까지 아주 쟁쟁한 그 경북대학의 그 국문학계의 맥이 아주 살아있고요. 한문학, 국문학의 맥이 살아있죠. 사범대학에도 여러 선생님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사실 제가 직접 뵙고 배우진 않았지만 그 경북대학에 쟁쟁하신 그 학맥을 구성하신 여러 선생님들을 사숙을 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경북대학에 계신 그 학자분들 앞에서 되지도 않을 말씀 이렇게 드리게 된 게 좀 여러 가지로 감기가 무량하면서 좀 겁이 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주제가 고려 노래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왜냐하면 고려 노래, 고려 가요라고도 하고 고려 소교라고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그 명명인데 소교나 가요, 특히 소교는 아주 잘못된 명칭이죠. 그리고 가요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맹점이 많은 그런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텍스트들이 있는데 이 텍스트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텍스트란 말을 저는 쓰는데요. 작품하고 텍스트하고는 분명하게 그 개념 범주가 다르죠. 그것도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려 노래를 전부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 중에서 최근에 제가 관심을 가져왔던 동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과연 고려 노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고려 노래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한국의 어떤 그 시가문학사 또는 문학사에서 우리말 시가 그러니까 노래 문학이죠. 우리 노래 문학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어떤 그 보편적인 문제까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주로 동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은 제가 70년대 중반에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그때는 좀 여러 가지 열악했죠. 뭐 책도 없고 그 당시 제가 간신히 얻어볼 수 있었던 책이 이제 아까 김사 선생의 이조시대 가요연구인데 그 책이 저로서는 아주 큰 길잡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뭐 연구 방법론은 그 뒤에 뒤 학자들하고는 많이 다르고 또 어떤 면에서 부분적으로는 또 어떤 분들은 비판도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조시대, 조선시대의 어떤 가요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제가 조감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그 책이었죠. 그래서 그 책에 많이 의존을 했고 그로부터 이제 생각을 넓히고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다른 여러 학자들의 책과 논문들을 이제 섭렵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도 제가 공부를 조금씩 이제 이렇게 넓혀가면서 관심을 넓혀가면서 접한 그 선학들의 어떤 그 견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제가 처음에 접했던 그 원로들의 견해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근본적으로 제가 좀 약간 주제넘은 말씀 같긴 하지만 왜 이렇게 어떤 그 하나의 생각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기 힘들까? 그래서 의문을 좀 갖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고전시대 국어 시가들이라고 하는 것이 노래문학, 우리 말로 된 노래문학인데 왜 선생님들은 시문법이라고 하는 현대시에서 이야기하는 현대시에서 그야말로 시를 현대 문학 입장에서 쓰는 그 시문법에 좁은 범주에 가두두실까? 뭐 그런 의문이 지금까지 이제 계속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악장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무용이라든가 이런 예술까지도 조금씩 제가 공부를 좀 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 이 기회에 저는 대체로 한 너댓 가지 관점에서 고려 속가들 그 가운데서 동동을 표본으로 삼아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속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속가라고 말씀드렸냐면 사실 동동이라든가 청산별곡 이런 것들은 대체로 지금 학교에서 연구하고 교육하는 대로 어떤 민중의 노래라기보다는 민중의 노래가 일종의 로데이터죠. 그러니까 그거를 채록을 해가지고 전혀 가공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민중의 노래라고 해도 상관없지만 그것이 궁중의 어떤 그 의례적인 그 무대에서 저는 의례문학이라는 말을 쓰습니다. 고전 왕조 시대에 궁중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던 음악은 크게 이제 다 아시다시피 아악하고 이제 아악하고 소각이라고 향악고 아악이나 이제 아악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제례라든지 또는 어떤 행사라든지 국가적인 행사라든지 쓰는 음악이었고 소각은 이제 우리 연향에서 주로 쓰던 그 음악이었죠. 그래서 그것들은 말하자면 가장 그 하이클래스의 지배계층들이 독점을 하던 그런 예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술에서 불리던 가사로서의 노랫말, 그 노랫말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배계층의 아주 대단한 그 미학을 반영한 것이죠. 일반적인 어떤 그 백성들이라든가 민중들의 미학이 변질보다는 변모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상층의 미학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 상층의 미학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그것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새롭게 개작이 되었는데, 그거는 우리 자체의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이제 중국에서 받아들인 여러 가지 가무희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동동놀이라고 할 때 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가무희에서 나온 이야기죠. 그럼 그 가무희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고유의 것이 아니고 이미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많이 선행되던 것들이고, 그것은 위로 올라가면 이제 시경 시대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시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시경을 우리는 거의 문학하는 분들이 이제 문학적 관점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수용을 하시는데, 그러나 이제 실제로 지배계층들이 어떤 예술적인 관점에서 시경을 수용할 때는 그 시경이 원래 뭐 주나라라든가 중국의 역대 왕조에서 어떻게 수용이 되었는가, 실제 수용의 측면에서 봐야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처음에 어느 분야에서 그 시경을 왕성하게 수용했느냐, 그것은 이제 악장에서 주로 수용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시경이 이제 결국 공자님의 어떤 정신이 들어있다고 볼 때는 공자 사상을 받아들이고 또 유교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떤 그 이데올로기 어떤 그 유일한 끈으로 삼아가지고서 나라를 통치를 했는데, 그러려면 왜 악장에서 시경이라고 하는 것을 대폭 받아들였을까? 그래서 시경으로까지 이제 우리 어떤 속가라든가 우리 노래, 우리 마을 노래의 근원적인 어떤 그 정신의 한 맥을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죠. 현재 전승되고 있는 고려 속가들은, 고려 속가라는 말을 앞으로 쓰겠습니다. 저는 악장으로 일단 다뤄야 된다, 그 생각을 합니다. 악장으로 만들었고, 악장으로 만들어서 무대 위에서 음악하고 춤과 함께 가무악이 융합되는 하나의 그 무대 예술로 이게 상부계층에서 그것을 즐겨왔기 때문에, 이것은 말하자면은 거기에서 불린 그 노랫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악장으로 다뤄야 된다. 그래서 고려조의 그 공식적인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송나라에서 도입한 대성악이 기반으로 이제 대성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편성한 아악이라든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이미 도입한 당악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거와 다른 우리 고유의 음악이 소각으로 이루어졌는데, 실제 소각의 노래는 처음에는 지금 궁중의 악보에 기록된 그 노래들하고 전혀 다른 것이죠. 그거는 일반 민중들이 부르던 노래였겠죠, 맨 처음에는. 이제 그것을 받아들여서 궁중에 들어와서 궁중의 어떤 시스템에 맞게 다시 확대하거나 조정을 해가지고서 그 의례화된 그런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아학은 뭐 재래음악이라든가 조회라든가 하는 어떤 공식적인 행사의 음악으로 쓰였고, 그 다음에 당악과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연향에 주로 쓰였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소교란 말은 대중가요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컨대 고려사 악지에 기록돼 있다거나 또 거기에 또 조선조에 와서 악학괴범에 기록되기도 하고, 또 조선조에 많이 나와 있던 각종 그 음악책들에 기록된 그러한 악보라든가 그 절차들은 말하자면은 대중과는 전혀 범주가 다른, 말하자면 가장 상층부의 음악이죠. 그러니까 대중음악을 얘기하는 고려 가요라는 말을 쓰면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이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지배자의 미학이죠. 그래서 제가 소교라는 말 대신 그냥 소각의 가사, 이거를 줄여서 속가라는 말을 쓰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고려의 악장들은 주로 송나라를 통해서 도입이 되었는데 이 시경의 체제를 수용했고 이제 시경의 체제를 수용을 했고 그다음에 악장 역시 저도 이제 최근에 세밀히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시경 텍스트를 거의 조수를 했다고 수리부작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그 앞에 성현들이 말씀을 설명하고 전술하고 다 전술하되 자기 스스로 지치를 않는다. 그런데 실제로 악장을 짓는 사람들이 과연 창작 능력이 없어서 안 지었느냐? 그건 아니죠. 주로 시경의 어떤 그 텍스트를 많이 수용을 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이제 바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수리부작이라고 하는 어떤 그 창작 태도에 이제 그 기반을 두고 있지만 왜 수리부작을 했을까? 그런데 저는 이제 미리 살짝 말씀드리면 결국 공자에 대한 어떤 오마주가 바로 악장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왕조의 어떤 그 기본 이데올로기를 유교로 찾고 있기 때문에 그 공자에 대한 존중의 어떤 생각을 악장을 통해서 구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악장을 통해서 어떤 유교 이데올로기를 구현함으로써 그들이 추구한 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자기 왕조가 어떤 그 한쪽에 치우친 어떤 그 자금한 왕조가 아니고 어떤 보편적인 어떤 유교 사상이라든가 유교 이데올로기의 바탕을 둔다라고 하는 어떤 그 자부심을 거기서 찾기 위해서 자긍심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공자나 시경에 대한 오마주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 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결국 동동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어떤 그 흐름의 한 부분에서 나타난 작품이고 현상이죠. 자, 그런데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동동의 노랫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선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신선선자에다 말씀자에서 신설의 말이라고 하는데 그 신설의 말이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선학들이 많이 또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하나도 거기 납득이 안 됐습니다. 왜? 그 도대체 거기 신선의 말이 나왔을까? 거기는 분명히 이제 따지고 들어가면 복잡한 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텍스트란 말을 쓰자. 그 다음에 텍스트가 있으면 콘텍스트가 있고 그 텍스트들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상호 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동동이라고 하는 소각 정제입니다. 정제. 그러니까 무대 예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악도 정제 형태로 들어왔고 소각도 당악을 모방을 해가지고서 정제 형태로 개편을 했죠. 그러니까 궁중에 들어와서 민중의 노래가 궁중에 들어와서 제가 생각할 때는 100% 개작이 되었습니다. 개작이 될 뿐 아니라 거기에서 궁중악의 어떤 정제의 형태로 개편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제 보강이 되고 보완이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그 구조 아주 정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부르던 대중가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죠. 자, 그것도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오늘 강의도 아니고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어떤 하나의 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동동을 포함한 이 속가들은 소각 정제에서 불리던 노랫말들이죠. 그런데 우리 선학들이나 우리 선배 또 선생님들은 주로 그 노랫말들만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교육을 해왔습니다. 근데 당대 궁중 정제들은 가무악이 융합된 무대예술입니다. 거기서 불리던 노랫말만을 분석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코끼리가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집단이 핵심적인 공간에서 지배집단의 미학으로 설계된 융합예술에서 불리던 노랫말을 대상으로 피지배 계층의 미학을 분석해내는 것은 합리적인 연구 방법도 결과도 아니다 이거죠. 왜냐하면 고려 정제에서 불리던
그 노랫말로서의 동동이 있다. 그걸 수학정제에서. 동동정제에서 동동이라 노랫말이 불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동동정제라고 하는 콘텍스트를 전부 버리고 거기에서 텍스트로서의 동동 노랫말만 쏙 빼다가 거기에서 피지배 계층의 미학을 분석해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상당히 모순적인 얘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건 잘못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생각해서 시경에서 이제 우리가 12국풍, 국풍을 얘기하는데요. 황하유역의 12개 제후국 지배자들이 백성의 노래를 채집을 해가지고 궁중의 체계에 맞게 개작하고 편집한 그 지배자들이 이제 지배계층의 예술 형태였죠. 특히 공자는 나중에 뭐 사기의 언급입니다만 3천여 편 노래들이 음악을 일일이 교정했다고 하는데 바로 음악과 춤은 그런 노래를 부르기 위한 지배예술들이었죠. 자매예술들이었죠. 고려 소각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려 시대에 또는 그 고려 시대 이전에 뭐 중국의 어떤 그 궁중악 이런 체계들도 결국은 시경으로부터 이렇게 나온 것이다, 근원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는 따라서 시경의 시들을 저는 생각할 때 작품이라기보다는 역시 텍스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고려의 속가들도 동동을 비롯한 고려의 속가들도 작품보다는 텍스트로 취급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악곡 텍스트가 들어가 있고 언어 텍스트가 들어가 있고 무용 텍스트가 들어가 있고 또는 뭐 무대 예술이 또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텍스트들이 모여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융합예술로서의 그 정제 무대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 분위기라든가 또 문화적 배경과 함께 서로들에게는 콘텍스트가 되죠. 예를 들어서 동동이라고 하는 노랫말, 언어 텍스트로서의 노랫말은 결국 노랫말에 대해서 무용 텍스트라든가 악곡 텍스트라든가 또는 무대 장치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콘텍스트로 존재를 하는 거고 또 당학의 체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제 아까 제가 선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선어가 지금까지 우리 선배 학자들에 의해서 잘못 해석이 되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거와 당학 체제, 당학 정제의 체제는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학의 체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소각은 그 고려 소각은 당학과 함께 상호 콘텍스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각 민중의 노래를 채록을 해다가 궁중에 들어와서 소각 정제의 형태로 만들 때 그 소각 정제의 그 체계는 바로 당학에서 비로운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학과 소각의 어떤 그 융합적인 의미에서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 또는 상호 보완성,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해의 한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따라서 시경이라고 하는 걸 저는 악장집으로 봅니다. 주나라 때 악장집이었고 그러면 고려사 악지의 가사 부분 역시 악장의 모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나중에 이제 그 PPT가 있지만 나중에 봅시다. 따라서 악장의 모음이었기 때문에 그것들 모두는 문학적 관점에서 말한다면은 바로 노래문학이었죠. 그래서 제 생각은 고전시대 국문시가들은 기본적으로 노래의 가사로 출발하는 것들이고 노랫말인 이상 현대시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죠. 현대시와 똑같은 차원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접근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고려의 속가라고 하는 것은 고려 궁중의 소각에 올려 불리던 노래문학이었고 하나의 악장이었다. 이렇게 먼저 이런 제 관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상의 논점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 첫째, 동동을 비롯한 고전 노래문학의 텍스트적 본질은 뭐냐? 즉 텍스트와 콘텍스트, 상호 텍스트의 관계. 이것은
고전 노래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 이론의 보편적 시각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시각이 뭐냐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동동 노래의 텍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원자료를 갖다가 궁중악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새로운 형태로 전환하거나 가공되기 전에 최초 형태를 지닌 자료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바꿔버린 것이죠. 즉 단순한 민중의 노래가 아니다. 동동을 비롯한 고려 속가들이 이미 궁중악으로 변모되었고 더욱이 중국의 당악 체제를 본뜸으로써 어떤 국제적인 보편성까지 획득한 무대 예술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그것까지 합쳐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동동이라고 하는 것은 동동이라는 노래를 올려 부른 소각정제인데 그것은 당악정제를 바탕으로 짜여진 가무희입니다. 가무희. 중국의 역대 왕조들에서 가무희가 엄청나게 많이 발달했죠. 우리가 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그 주로 당나라 때 많이 된 그 당악 그것이 이제 송나라 때까지 이어져 가지고 송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이제 받아들였는데요. 그 당악 정제의 예컨대 그 헌선도 같은 경우에 헌선도는 우리 당악 그 정제 대곡 중에 당악 정제 중에 그 하나입니다. 헌선도가. 그런데 거기 핵심은 바로 왕모도 설화죠. 왕모. 서왕모 할 때 왕모를 얘기합니다. 서왕모의 그 복숭아. 그러면 한 무제가 서왕모를 만나서 복숭아를 얻어 먹는. 그래서 이제 서왕모가 선도를 임금에게 올리는 헌선도죠. 그것은 말하자면 무궁한 장수를 이제 기원하면서 이렇게 장수를 선물하는 그런 의도가 있죠. 송축과 내지 송도죠. 송도. 그래서 그런 노래의 송도의 정서를 담아 부른 화자들은 바로 서왕모를 비롯한 신선들이고 그들이 부른 노래가 선가이고 그들이 춘 춤이 선무이고 그들이 말이 선어이죠. 자, 그렇다면 아까 동동지희는 이제 그 가사에 다유 송도지사가 있다. 송도지사가 많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대개 그 모방을 했다고 그랬어요. 신선 선어를 모방했다. 그때 그럼 선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무당의 말이냐, 뭐 신선의 말이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바로 이런 어떤 그 고려 소각 정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복합적인 어떤 그 예술 형태라든지 또 복합적인 어떤 그런 것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선어를 말 그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단순히 신선의 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서왕모가 그 선도복숭아를 헌상하면서 말한 것이 수를 축원하면서 장수를 축원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선어입니다. 이 신선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제가 PPT를 통해서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동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사진 한 컷을 보여드리면서 다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죠.